하루에 단 5,000원씩 새는 돈이 있습니다. 한 달이면 15만 원입니다.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월급날 아침입니다. 통장에 월급이 들어옵니다. 잔액을 확인하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이번 달에는 꼭 돈을 모으겠다고 다짐하죠. 그런데 며칠 뒤 카드값과 통신비, 보험료가 빠져나갑니다.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십니다. 퇴근이 늦어 택시를 타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저녁은 배달시킵니다. 결제할 때는 모두 필요한 지출처럼 보입니다. 한 번에 나가는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급날이 다시 가까워지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비싼 물건을 산 것도 아닌데 통장은 다시 비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묻습니다. 내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월급 통장을 커다란 수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수조에 물이 가득 들어옵니다. 그런데 수조 바닥에는 작은 구멍이 나 있습니다. 커피값과 배달비, 택시비와 편의점 결제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구독료도 매달 물을 빼냅니다. 구멍 하나는 작습니다. 그래서 물이 줄어드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멍이 5개, 10개로 늘어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물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문제는 커피 한 잔이 아닙니다. 배달 한 번도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서 쓰는 돈과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돈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수조에 물이 부족할 때 더 많은 물을 부으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월급이 30만 원, 50만 원 더 오르면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올랐는데도 통장이 계속 비어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월급이 50만 원 올랐는데도 통장에 남는 돈이 그대로라면 어떨까요? 1년이면 600만 원을 더 벌었습니다. 그런데 자산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월급이 오르면 수조에 들어오는 물은 많아집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물이 늘어나는 순간 수조 바닥의 구멍도 함께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마시던 커피를 매일 사 마십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거리를 택시로 이동합니다. 배달 주문과 외식 횟수도 늘어납니다. 월급이 올랐으니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죠. 월급이 30만 원 오르면 소비도 30만 원 늘어납니다. 수조에 들어오는 물은 많아졌지만 빠져나가는 물도 똑같이 늘어난 겁니다. 결국 수조에 남는 양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높아진 생활 수준에 빠르게 익숙해집니다. 한 번 더 비싼 제품을 사용하면 이전 제품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가끔 하던 외식도 곧 당연한 일상이 됩니다.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은 쉽지만 다시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더 나은 생활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소득이 늘어난 뒤 소비부터 늘리면 남는 돈은 없습니다. 소득이 늘어난 순간 저축액부터 먼저 늘려야 합니다. 월급이 50만 원 올랐다면 30만 원은 저축하고 20만 원만 생활비에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생활도 좋아지고 미래의 자산도 함께 늘어납니다. 돈을 모으는 일은 의지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수조 옆에 계속 서서 구멍을 손으로 막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은 더 강한 결심이 아니라 물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구멍은 자동차나 명품처럼 눈에 띄는 지출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경계하지 않고 너무 자주 반복돼 일상이 된 지출입니다. 단돈 5,000원이 어떻게 1년 동안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까요? 매일 5,000원씩 쓰면 1년에 약 182만 원입니다. 하루 1만 원이면 365만 원입니다. 한 번의 결제는 작지만 반복된 결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큰 지출은 수조의 벽을 한 번에 깨뜨립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살 때는 가격을 비교하고 며칠씩 고민합니다. 하지만 5,000원짜리 구멍은 너무 작아서 막아야 한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죠. 출근길에 커피를 삽니다. 점심에는 디저트를 주문합니다. 퇴근길에는 편의점에 들릅니다. 집에 도착하면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엽니다. 각각의 결제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조 바닥에서는 여러 개의 구멍이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반복 횟수입니다. 5,000원을 한 번 쓰는 것과 30번 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소비입니다. 카드 명세서에는 30번의 지출로 남지만 기억에는 그저 커피를 마셨다 정도로만 남습니다. 그렇다고 커피와 작은 즐거움을 모두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친한 사람과 대화하며 마신 커피는 충분한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사서 절반을 남기는 커피는 점검해야 합니다. 지난 한 달의 결제 내역을 열어보세요. 금액보다 반복되는 이름을 찾는 겁니다. 카페와 배달, 편의점과 택시가 몇 번 등장하는지 확인합니다. 각 항목의 한 달 총액을 계산하고 시비를 곱해보세요. 그 습관에 1년 동안 얼마를 쓰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다면 그 돈을 생활비 통장에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다른 소비가 빈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낀 금액만큼 저축 통장으로 옮겨야 수조에 실제로 물이 남습니다. 하지만 작은 소비보다 더 알아차리기 어려운 구멍이 있습니다. 필요해서 샀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 산 물건입니다. 우리는 왜 남이 가진 물건을 보는 순간 어제까지 충분했던 내 물건에 만족하지 못하게 될까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래도 그 물건을 사실 건가요? 로고가 보이지 않아도 사고 싶을까요? SNS에 올릴 수 없어도 같은 가격을 지불할까요? 이 질문에 망설여진다면 물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친구가 새 차를 사면 내 차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동료가 해외여행 사진을 올리면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물건의 기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비교 대상입니다. 내 수조만 볼 때는 물이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수조를 보는 순간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좋은 옷과 최신 휴대전화를 사고 소득에 부담되는 자동차까지 계약합니다. 비교에는 결승선이 없습니다. 한 사람을 따라잡으면 또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휴대전화를 바꾸면 자동차가 보이고 자동차를 바꾸면 집이 비교됩니다. 수조에 물을 아무리 퍼내도 비교는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새 차는 보이지만 할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행 사진은 보이지만 카드 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집은 보이지만 대출 원리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전시된 장면과 내 통장 전체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물건을 사기 전에 물어보세요. 아무도 이 물건을 보지 않아도 나는 이것을 살 것인가? 그리고 이 물건은 내 생활을 얼마나 자주 개선해 주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교의 방향도 바꿔야 합니다. 남의 소비와 내 소비를 비교하지 마세요. 지난달의 나와 이번 달의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저축액이 늘었는지, 불필요한 결제가 줄었는지, 비상금이 조금이라도 쌓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수조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저장고입니다. 그런데 남과 비교하지 않았는데도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밤입니다. 이때 우리는 물건이 아니라 오늘의 기분을 회복하기 위해 미래의 돈을 끌어다 씁니다. 결제하는 데는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대금은 한 달 뒤에도 남아 있습니다. 기분은 몇 시간 만에 사라지지만 할부금은 몇 달 동안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힘든 날일수록 쇼핑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배달 음식을 주문한다면 물건이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분을 바꾸고 싶은 겁니다. 감정 소비는 오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내일 채워질 물까지 미리 끌어다 쓰는 행동입니다. 신용카드와 할부는 다음 달 수조에 연결된 호스와 같습니다. 결제하는 순간에는 작은 해방감을 느낍니다.
오늘 고생한 나에게 이 정도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스스로를 위로하는 소비가 항상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소비만이 유일한 위로가 되는 순간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결제하면 뇌는 하나의 공식을 익힙니다. 기분이 나쁘면 돈을 쓰면 된다는 공식입니다. 만족은 곧 익숙함으로 바뀌지만 카드값은 그대로 남습니다. 현재의 만족은 선명하고 다음 달 카드값은 흐릿합니다. 미래의 나는 결제 자리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드 결제일이 되면 미래의 내가 나타나 이미 끝난 만족의 비용을 대신 지불합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소비 욕구와 구매 사이에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액 상품은 하루, 고가 상품은 사흘 정도 기다려보세요. 구매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아닌 평소에 내가 다시 판단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결제 전에는 3가지를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기분인지, 이 물건이 그 감정을 실제로 해결해 주는지, 현금으로 결제해도 살 것인지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든 날, 자신을 위로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 미래의 생활비까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의 형님도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두고 생각했는데도 결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인 종료 시간이 줄어들고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문구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30% 할인받은 사람은 정말 30%를 번 것일까요? 10만원짜리 물건을 30% 할인받아 샀습니다. 우리는 3만원을 아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물건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3만원을 번 것이 아닙니다. 7만원을 쓴 것입니다. 할인은 수조 바닥에 배수구를 예쁘게 꾸며놓는 것과 같습니다. 배수구 위에 30% 할인이라는 반짝이는 표지판을 붙입니다. 우리는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정가보다 적게 빠져나갔다며 만족합니다. 확인해야 할 숫자는 할인받은 3만원이 아닙니다. 통장에서 실제로 빠져나간 7만원입니다. 시간 제한과 재고 부족 문구가 나타나면 질문의 방향도 바뀝니다. 이 물건이 필요한가? 가 아니라 이 할인을 놓쳐도 괜찮은가? 를 고민합니다. 필요성 대신 손해에 대한 두려움을 판단하는 겁니다. 묶음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필요했는데 여러 개를 구매합니다. 개당 가격은 낮아졌지만 전체 결제액은 커집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싸게 산 것이 아니라 돈을 낭비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지출을 기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인받았다는 기억은 남지만 얼마를 지출했는지는 있습니다. 카드 결제일이 되어서야 수조가 비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가계부는 자신을 혼내는 반성문이 아닙니다. 돈이 이동한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결제 내역을 반드시 필요한 돈, 만족을 준 돈, 쓰고도 기억나지 않는 돈으로 나눠보세요. 먼저 줄여야 할 것은 3번째입니다. 할인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는 정가여도 살 것인지, 한 달 안에 사용할 것인지, 집에 비슷한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확실하지 않다면 결제를 미루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은 상품을 사지 않았다면 할인율과 관계없이 지출액 전부를 지킨 것입니다. 그 금액을 저축 통장으로 옮겨야 돈을 지켰다는 결과가 남습니다. 이제 5가지 구멍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매번 결제할 때마다 자신과 싸워야 할까요? 그렇게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물이 먼저 저장되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습니다. 월급날 20만원을 먼저 옮기면 1년 뒤 240만원이 남습니다. 반대로 월말에 20만원을 남기려고 하면 이미 써버린 이유만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돈은 남아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떼어놓아야 남는 것입니다. 월급이라는 물이 들어오는 순간 일부가 다른 저장 탱크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자동이체가 그 연결관입니다.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많은 금액을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저축하면 다시 꺼내 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큰 금액이 아니라 중단하지 않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월급 수조는 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여 통장에서는 월급을 받고 고정비를 결제합니다. 생활비 통장에는 식비와 교통비, 여가비처럼 조절할 수 있는 돈만 넣습니다. 비상금 통장에는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소득 중단에 대비하는 돈을 보관합니다. 비상금은 수익을 내기 위한 돈이 아니라 위기에서 생활을 지키는 예비 저장 탱크입니다. 저축투자 통장에는 당장 사용하지 않을 돈을 보냅니다. 다만 가까운 시일 안에 반드시 사용할 돈까지 무리하게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생활을 지킬 물과 장기간 불릴 물을 구분해야 합니다. 순서는 간단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저축액을 먼저 옮깁니다. 고정비를 남겨두고 정해진 생활비만 생활비 통장으로 보냅니다. 나머지는 비상금과 목적 자금에 배분합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면 금액 대신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들어올 때마다 일정 비율을 저축과 비상금으로 먼저 옮기는 겁니다. 통장의 이름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저축이라고 쓰지 말고 비상생활비, 주택자금, 노후준비처럼 목적을 붙입니다. 돈의 목적이 생기면 함부로 꺼내 쓰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통장을 나눴다고 모든 유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이체를 취소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것은 통장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매달 10만 원의 차이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수익률을 계산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도 흔들립니다. 할인 상품을 보면 사고 싶고 힘든 날에는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차이는 욕구가 아니라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는 월급이 적어서 돈이 안 모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조 바닥에는 작은 반복 지출과 비교 소비, 감정 소비와 할인 구매라는 여러 개의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소비를 없애면 안 됩니다. 삶에 만족을 주는 소비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막아야 할 것은 쓰고도 기억나지 않는 지출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지출입니다. 돈은 사용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무 방향 없이 흘려보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조에 남은 물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을 버틸 시간입니다. 병원비를 감당할 힘입니다.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유입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거절하고 새로운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자본입니다. 결국 돈을 모은다는 것은 소비를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미래의 선택을 사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5가지를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지난 한 달의 결제 내역에서 가장 자주 반복된 지출 하나만 찾습니다. 없애도 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구멍 하나를 선택합니다. 줄인 금액은 비상금이나 저축 통장으로 즉시 옮깁니다. 다음 월급날에는 5만 원이어도 좋으니 자동이체 하나를 설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미래의 몫이 먼저 움직이는 순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돈을 모으지 못했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소비를 후회한다고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결제는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월급의 흐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돈이 안 모였던 것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돈이 남기 어려운 순서로 생활했을 뿐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흐름이 달라지면 잔액이 달라집니다. 잔액이 달라지면 선택할 수 있는 미래도 달라집니다. 5가지 습관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웠던 것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구멍을 정확히 발견하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월급날 단 하나의 자동이체를 설정해 보세요. 한 달 뒤 수조에 남아있는 물의 양이 정말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 작은 차이가 1년 뒤에는 얼마가 될까요? 그리고 10년 뒤에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선택을 남겨줄까요? 그 답은 오늘 막은 작은 구멍에서 시작됩니다.